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제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미디어 데이 끝나고 바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앞에 기자님들이 많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거 좀 답변하다가 오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네. 매번 저는 말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훨씬 좋아요. 해석의 여지를 막 많이 두면 힘들죠, 저희. 그렇죠?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또 그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 논리가 좀 강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말하고 있네 이런 거 가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하고 그렇게 대하면서 좀 많이 배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화환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지지자들이 지금 요거 다 보면 막 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캠프 들어오실 때마다 이런 화환 보시면 힘이 막 불끈불끈 하세요? 힘이 불끈불끈 한다보다는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이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구름처럼 모여주시는 게 꽤 됐잖아요. 한 그렇죠. 몇 년 됐죠. 한 3, 4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상하셨어요? 이상하죠. 제가 뭐라고요. 뭐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 귀한 시간을 써서 이러시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선의라고요. 뭐 여러 종류의 인간사에 선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시간 써서 이렇게 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뭐 볼 거 있다고 그렇게 저를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인 포지션 같은 거라든가 입장, 그리고 뭘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제 소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이런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저는 아까 불끈불끈 쏟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책임감이 느껴져요. 내가 오늘 일정도 보면 되게 빡빡하고 길고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근데 사람이 체력적으로 힘들면은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런 걸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그럴 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저 예전 그 말씀하시는 것은 애써 좀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말이 되게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검사 생활하고 초창기 때인데 처음에 제가 20대 때 검사할 때 지금 생각하더라도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좀 가학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 직업이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렇게 일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또 세상이 좀 다르기도 했죠.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에 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근을 5번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라꾸라꾸 침대 놓고 일을 했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었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저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검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평생 한 번일 수도 있고 절박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누가 제가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때 있어서 저의 표정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저는 근데 문제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도. 그리고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일상 속에서 나는 일상을 생활인으로서 이 일을 하고 열심히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언뜻 보이는 권태 같은 것이 상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크게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좀 까칠한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면 굉장히 둥글둥글한 편이고 남한테 좀 싫은 소리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짜장을 시켰는데 짬뽕이 나오면 저는 그냥 먹습니다. 되게 의외의 모습이신데? 근데 그걸 좀 의식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야 되고 친절한 거, 그러니까 뭐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한다는 거 못지않게 내가 친절하다는 거가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그 무렵부터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안 그런 경우 많죠. 뭐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걸 마음에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식적으로 예.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지금 뭐 정치인이 되신 이유도 그렇지만 이전에 이제 법조인이실 때도 그렇고 이 사적인 노동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은 사실은 사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공적인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처받기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네. 뭐 그럴 때 특히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캠프 이름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군빈 먼저 캠프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국민이 먼저라는. 저희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때 제가 12월 3일 날 10시 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대화하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용기 내면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전 대통령하고 뭐 개인적인 깊은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도 참여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당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별로 고민은 안 했어요. 근데 대신 이 말을 생각해서 지금은 나라가 먼저고 국민이 먼저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캠프가 과연 우리 보수 그리고 정치가 사실 위기 때 사람의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 좋고 이럴 때는 뭐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할 시점에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도 다 떠나고 그냥 국민 먼저 생각해야지 하고 나머지 뭐 이걸로 인해서 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이 공격들이라든가 어쩌면 뭐 정치를 그만둘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들을 보면 뭐 그거 충분히 예상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스위치를 좀 껐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요. 본회의장 뒤에서 팔짱 탁 끼시고 이제 이 표결되는 과정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 때 심정이 어떨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딱 기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저는 국회의장한테 빨리 표결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 들어오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1시 58분쯤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딱 1시간쯤 뒤에 11시 58분 이쯤 들어오더라고요. 네. 표결 직전이었죠. 근데 본인이 숲에 숨어 있다가 무서워서 숲에 숨어 있다가 다 차면 표결 직전에 들어왔다고 본인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규정하면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했고요. 그렇다면 야당끼리 해제를 한다고 해서 해제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군이 야당만 있었으면 진압을 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는 지위가 이 계엄을 그날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용기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대표로서.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못 막으면 이건 좀 나라나 역사에 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은 어떻게든 간에 이걸 막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생각도 들었죠.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과 함께 계엄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그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 같이 제가 설득해서 같이 갔던 18명의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가 깊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이재명 대표 들어오셔서 아주 뭐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악수하러 오잖아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복잡하게 했죠. 그런데 그게 0.1이었다면 99.9는 이거였어요. 이걸 못 막으면 다음날 유혈 사태가 난다. 몇백만 명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그럼 이 나라 진짜 망한다. 어. 이런 생각이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국민을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일종의 제가 거기 있었던 건 일종의 인질극 같은 거잖아요. 뭐냐면 그냥 야당만 있으면 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압을 해버릴 수가 그림이 가능하죠. 그걸 인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 당연히 아니 그게 지금 이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인데요. 그렇지만 저를 이렇게 잡아서 끌고 내는 장면 언론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제가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계속 국회를 지켰던 것은 그 이후에도 혹시 계속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과연 이 상황을 지키는 방패가 우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리고 보니까 되게 굉장히 비장한 것 같은데 그날의 선택은 쉬웠습니다. 쉬웠다. 선택한 이후에는 뭐 그 이후에 제가 그 겪게 될 일들은 감수하기로 한 것이니까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저는 또 보수 진영 리더이기도 하니 그때부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 날 다음부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들을 맞았죠. 근데 당일 10월 3일 밤에 당일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민주주의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택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뭐 그걸 대신 그래 저희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 상황은 또 뭐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많이 배신자니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왔잖아요. 근데 그게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막고 나서의 이 지금 아직까지는 어수선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책임을 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결심이 쓰셔서 이제 대권을 도전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이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을 30번 한 이재명 대표를 둘 다 과거로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 왜냐하면 이 대표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공수교대에 대해서 더 잔인한 싸움만 계속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을 또 속된 말을 막 조져대면 그 다음엔 우리가 잡아서 또 저쪽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국민은 골병들고 나라는 이렇게 AI 시대의 혁명에 올라타야 될 시점에 나라는 뒤처지게 돼요. 저는 지금 시대 정신은 두 분 다 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저 혼자인 것 같은데요. 유일하다. 계엄을 막았고요. 그리고 계엄 이후에 계엄을 막은 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공격이라든가 그걸 정말 왜곡과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제 뜻과 제 철학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왔잖아요. 저는 그게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수의 정신은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10월 3일 밤에 저도 이거를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저지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보수가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았어요. 근데 보수의 정신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알아도 계엄을 막는 게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튀어나온 말인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엄해도 막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가볍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되게 이제 결국은 얘기를 주셔서 그렇게 깊은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 앵커님도 제 입장에서 막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원칙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 위치에 있으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당연하다. 그런 결정을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준비해온 거고요. 저보고 검사 프레임 이런 거 욕하지만 저 검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강강약약하고 센 사람 압력 같은 거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렇게 저는 인생으로 그런 판단을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도 저는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고민했냐.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긴 했어요. 근데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한동훈은 조금 무섭긴 했다. 하지만 정치인 한동훈은 결단할 수 거기서 도망가면 쪽팔리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안 갑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장면에 제가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검사하면서 저는 권력과 많이 맞섰어요.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많은 일들이 보시면 제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 이후에 뭐 윤 대통령하고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계속 저를 공격하고 저를 이런 사람들의 세력이 좀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익숙한 편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검사하면서도 한 3번 정도 이상 사건에서 외압이 있거나 그럴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사표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평탄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유시민 씨 이런 분들 막 저 공격하고 저 감옥 가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권력과 맞서는 거잖아요. 권력과 맞서는 거하고 지지자들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아마 1000배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외로워져요. 고립감이 생기고.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요. 이 외로워진다라는 거 좀 이따가 더 집중해서 하겠는데 예, 이거 하면서 네 할까요? 자, 이거를 먼저 드리고 이 도시락에 의미가 있는 도시락인 거 아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여쭤볼 거예요. 어제 뵌 분이 제가 할게? 아니 감독님도 식사 안 하세요? 아 이거 드시지. 지금 카메라 돌아가나요? 네. 빼드릴까요? 아이고. 알겠어. 이 선거 사무실은 공식 오픈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선언한 이유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막 아직 좀 뭐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 저희도 보시면 선거 하시는 분들 차이는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은 되게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니 그 서태지 세대를 제가 만나러 오는 거라 저도 서태지 세대거든요. 뭐 그렇지만 서태지 세대만 하더라도 30년이 넘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뭐 서태지 씨 얘기를 한 게 그 음악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들으면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백천 씨라고 네. 되게 유명한 임백천 씨는 우리 김현주 대변인의 네네. 부군이시고 이백천 씨라고 네. 가요 평론가 유명한 분 계셨어요. 연로하실 것 같은데요. 살아계시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인 가수들을 내놓고 신인 가수들을 정말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막 비판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거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난 알아요를 부르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박살내 놓더라고요. 그때 왜 신인들 나와가지고 점수 매기는데 그런 거예요. 서태지와 맞아요. 아이들이 70점 좀 넘게 맞아서 그게- 호평 받은 거 맞아요? 그게 이백천. 근데 이백천 씨가 그때 뭐라 그러면 이게 음악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갔어요. 저도 봤던.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나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를 보면 그게 그 당시를 보면 뭐 신승훈 씨도 있었고 뭐 많은 맞습니다. 가수들이 있어서 네. 그 당시에는 빌보드가 유명하고 해서 앨범이 굉장히 많이 팔릴 때였잖아요. 100만, 200만 이럴 때였다고요. 그 팔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서태지 밴드가 그걸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팔았냐? 그건 아니었어요. 더 많이 판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좀 문화가 바뀐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뭐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니까 그 장면을 말씀드린 거고 요즘 젊은 분들은 뭐 BTS가 빌보드에서 1위를 하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해? 이런 저랑 비슷한 느낌을 느끼셨을 수 있겠죠. 지금의 BTS가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비등비등하게 좀 인식은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온 그런 거였고, 뭐 BTS는 뭐 저도 좋아하고 우리 가족들도 참 좋아했었는데, 뭐 방시혁 씨, 네. 제가 방시혁 씨랑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아주 친한 분들도 방시혁 씨랑 가깝고 그랬어요. 네. 뭐 저랑 가까운 건 아니었는데 그때 보면 저 사람은 나중에 뭐 하려나.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그래요? 기억이 나요. 저 형은 뭐, 우리는 이제 고시 공부하고 몰려다니는 네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뭐 하시려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역시 그 보석, 이 재능이라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그때도 좀 달리 보였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빌딩이 사실은 대권 명당으로 불리잖아요. 사실 그거 알고 여기로 정하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좀 들어와 주면 어떠냐라고 여기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빌딩 사장님께서? 그래서 전 너무 고마웠죠. 갑자기 이 단기간에 네네. 이런 큰 규모의 사무실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치인이 이런 대권 후보 사무실로 쓰게 되면 건물 관리가 좀 번잡스럽잖아요. 막 뭐 들어나가는 사람도 많고 네네. 뭐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알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죠. 여기가 어쨌든 그 뭐 승리 맛집 막 이렇게 불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 대대로 되게 유명해서 어쨌든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여기서요? 박근혜 처음 전 몰랐네요.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든 대선 캠프가 있었던 빌딩이고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 쓸 때 항상 이 대합 빌딩에 누가 자리를 하느냐를 되게 주목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뭐 이번에는 김문수, 뭐 홍준표, 뭐 유정복 후보가 다 이제 층만 달래서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껄끄러운 동거다 뭐 이러던데 좀 마주치기도 하고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마주치면 껄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뭐 앉으면 다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또 정치라는 게 어려워요. 네. 정치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점점점 느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죠. 서로 상황을 알잖아요. 또 어느 정도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또 뭐 마음으로 뭐 그렇게 미워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뭐 발표회에서 앞에서 많은 분들 얘기하는데 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저희가 이제 식사하면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네네 드시죠. 이 선거법에 걸릴까봐 저희가 이 도시락을 각자 구매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 또 소중한 시간 내주시는데 피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듣기로 이 도시락이 특별한 이 사연이 있는 도시락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어제 대구에 갔었어요. 네. 대구의 청년 사업가들하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경청회라고 제가 좀 많이 듣기 위해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키우셨더라고요. 서울에도 납품하시고 결국은 그 말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그럼 세금이라든가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충이 큰 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이 이제 서울에도 있다고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급하게 공수를. 제가 어저께 그분이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그렇게 받으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거법상. 그러니까 선거 때는 엄청 조심해야 되잖아요. 좀 너무 야단스럽긴 해요. 뭐 그 정도 도시락 같은 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식사하시면서 얘기할까요? 저희가 오늘 인터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간 한동훈을 알아가는 시간. 두 번째는 정치인 한동훈을 알아가는 시간. 둘 다 저도 모르는 건데. 왜냐면 엄청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할 텐데. 근데 이렇게 인터뷰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인터뷰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인데요? 처음이에요. 네, 저희가 또 저희 판도라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프로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토론할 때 제가 자주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좀 무서운 프로 아니었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죠.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저희가 좀 한번 모시기로 하고. 어떠세요? 그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하실 때랑 지금은 이제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오신 상황이잖아요. 이때 마음가짐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비교적 짧은 정치 경력일지 모르지만 그런 전국 단위 선거를 저처럼 직접 최근에 많이 지휘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총선을 원톱으로 지휘했고 당대표 선거에도 사실 정말 많은 당내 기득권 가신 분들이 대놓고 반대, 대통령도 반대하셨으니까요. 대통령 부부가 다 반대하셨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당대표가 63%로 됐고 그 이후에도 금정 선거 지휘했고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준에 현재의 그 구조에서 선거는 제가 제일 많이 치러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롭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대선이고, 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중요한 그 시점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데 다른 건 결기가 다릅니다. 결기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아니면 진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나오면 역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불안감, 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저랑 같이 가면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정치인들이 선거 치르다 보면 악수만 해도 그 사람과 딱 악수를 하는 순간 나를 뽑아줄 사람이다 아니다 촉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악수하면 딱 촉이 오세요? 날 뽑아줄 것 같다. 촉이라는 거의 본질은 틀리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다들 이제 물론 뭐 근데 악수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호감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 보러 와주시고 그러는 거니까 뭐 그거는 촉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상식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요? 그런데 현재 연설 현장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오죠. 저는 어딜 가나 일단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구름처럼 모여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렇게 연설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요? 워낙 많이 다녔잖아요. 저는 네. 총선 때 하루에 15군데, 17군데 다녔고 이렇게까지 많이 다녀본 사람 아마 평생 다 합쳐도 없을걸요. 제가 겪었던 요 짧은 1년 넘은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30년 정치에도 다 겪지 못할 겁니다. 되게.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 이 국민들, 이 세대에서 요 1년 동안에 한꺼번에 겪은 거니까 압축적인 경험을 했죠. 근데 금정구 선거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이 모여주시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좀 지는 분위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단일화를 하면서 거기 자주 오고 그랬던 거죠. 거기서 우리 꺾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뭔가 느낌이 여조도 여조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제가 어떤 스피치를 할 때의 리액션 그런 거가 좀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그 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좀 지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내려가서 대중들과 국민들과 이러면서 이런 쪽으로 좀 바꿨죠. 당시에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민심 악화였어요. 그게 부산 선거인데도 이것 때문에 지겠다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렇게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강력하게 연설과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한 장소들을 보시면 다 부산입니다. 제가 일부러 부산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니 저 한번 믿어봐라. 제가 노력하고 있지 않냐.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했는데 그게 주요했어요. 거기서 22%를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큰 흐름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있어서는 거제에서의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사실 거제나 금정은 비슷한 구도예요. 그러니까 최근 한 7, 8번 중에 한 번 정도 지고 나머지 다 이겼던 우리 쪽에 가까운 곳이죠. 근데 거제에서 크게 졌죠. 결국은 국민들이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정의나 상식이나 이런 것에 아주 많이 반응하십니다. 그걸 작은 단위 선거를 가도 직접 현장에 가보면 많이 느끼게 돼요. 하루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국민을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나? 선거 때나 이런 분들은 많이 뵙죠.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일정은 그럼 하루에 몇 개나 소화하세요? 요새는 주로 언론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제는 대구에 갔었고요. 대구도 대구 가면 옛날 같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들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내려가 보니까 예전보다 더 반겨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저도 좀 놀라고 힘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TK의 시민들도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다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대구에 가셨을 때 영상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열렬하게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설하시는 중간에 뭐 극소수이긴 한데 일부가 서너 명이에요. 네, 서너 명이 근데 그 서너 명에 집중하느냐 네. 아니면 거기에 뭐 몇천 명이 오신 분에 집중하는 문제인데 언론 입장에서 그 서너 명을 집중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뭐 같이 뭐 몇천 명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른데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흥미 위주 내지는 네. 그런 쪽으로 좀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소리를 들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따로 인사했잖아요. 말씀드릴 포인트가 그거였는데 그 이제 뭐 그런 뭐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 아주 태연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지 않고 다 들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분들도 네. 저는 기본적으로 선의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자기 시간 써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 그분들이 사실 실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국민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대구 시민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고요. 그럼 뭐 저는 그렇게 우리 정치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내 입장에서 그 10시 반에 국민의힘 당대표였으면 당신 도망갈 거야? 안 막을 거야? 결국은 그때 선택으로 제가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네. 그건 민주주의자라면 그건 두 번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평가받을 것이다. 뭐 그 평가를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운명 아닙니까? 그거를 꼭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길만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 저를 좀 비토하거나 이런 분들의 마음도 좀 설명이 덜 됐다면 뭐 제 책임도 일부 있는 거예요. 저는 대중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수용하는 편이에요. 그분들이 뭐 대단히 막 정말로 뭐 해코지하라 이런 생각들이 아니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뭐 선거 현장 가보면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저희도 취재해 가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다른데 굉장히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잘 들어야죠. 그분들도 뭐 자기 시간 내서 오신 거고 그리고 그런 데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애국심이에요. 애국심의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마음 자체는 같이 모아서 가야죠. 요새 선거 치르실 때 막 주변에서 조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런 조언이 많다. 요거를 좀 고쳐서 함께 가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정치가 어려운 게요. 네.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부분은 더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네.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제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을 갖고 내가 다 듣되 내 중심을 갖고 내가 간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귀가 얇아서 이게 다 맞는 말들이에요. 일견 다 맞는 말들이고 그리고 국민의 생각이가 국민의 판단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자님 최근 4개월간 대한민국에 엄청난 경랑이 쳤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민심을 기자님 시니까 여러 가지 예측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잘 맞아요? 잘 안 맞았잖아요. 그걸 예측했던 어떤 전문가들의 말들이 맞은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런 정말 태풍이 불었던 시기에는 그렇게 예측하고 그냥 편한 길로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시야가 잘 안 보일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꼭 정답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답을 선택하는 사람의 자세라고는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님 관련된 기사에 뭐 댓글 같은 거 달리잖아요. 댓글도 보세요?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됐었을 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막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막 댓글 전쟁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네. 뭐 이건 이렇구나. 내가 좀 해명하고 싶다.
싶다, 다 댓글 달고 싶다 글쎄요. 이런 건 없으세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아. 다만 이제 그런 걸 댓글에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연설문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인구 절벽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아이만 원하고 부모는 원하지 않는다. 네. 어떤 의미인지가 네. 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떤 방송의 유튜브 댓글에서 본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정말 문제인데? 라고 확 이 얼음장을 도끼로 깨는 듯한 카프카식의 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직관 같은 거나 해안 같은 거를 일반 국민들이 쓰시는 댓글 중에서 좀 취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 욕하고 막 그런 것, 그건 정치인은 욕 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정치인을 욕하지 일반인을 욕합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 직업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 음악 애호가로 유명하시잖아요. 요새 조금 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 중에 이것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거 없으실까요? 근데 이게 취향이 각자 독특하니까 네. 또 정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아는 음악을 그럴 만한 음악을 말씀드리는 게 네네. 좋잖아요. 근데 뭐 오늘 또 판도라인이 네. 최근에 좀 얼마 전에는 Nothing But Thieves라는 그룹이 있어요. 요즘 그룹인데 우연찮게 듣게 되는데 노래가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 몰라갖고. 예, 나중에 내가 적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overs Please Stay라는 네. 곡이 있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근데 뭐 앞에 여러 소리만 여러 들어보시면 안 음악을 돼요? 여러 음악을 뭐 잡식성으로 많이 듣는 편이에요. 아. 옛날 우리 가요도 많이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옛날 우리 가요 중에서 좋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가사도 아름답고 네. 백설이 전영록 씨 어머니죠. 백설이 씨가 불렀던 네. 봄날은 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 진짜 봄날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치인 한동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초입에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왜 한동훈인가 컴팩트하게 말씀 주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는 후보다. 아주 쉽게 말하면 네. 지금 그게 제가 말하는 그 슬로건이 우리가 이깁니다잖아요. 네. 좀 노골적이잖아요. 말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자신감과 확신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네.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경선을 지나서 본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건 본선까지 내가 이긴다. 내가 주자가 본선을 이긴다는 것이 경선의 선택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 지지자들은 위험한 세상이 오는 걸 막고 좋은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대단히 절실하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보고 한동훈 후보를 뽑을 것이다. 지지자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결국은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들 이제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한 후보님을 앞서는 후보님이 또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나만의 이 비책이 있다? 여조를 보면 여조를 좀 최근 거를 보시면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상승세를 올라가고 지금 있고 가고 있어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지금 나오는 여조들이 다 그냥 맞고 그런 거였다면 뭐 이 경선 같은 거 원래 할 필요도 없는 선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허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거겠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집중해서 제가 승리하는 후보고 그리고 정말 결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승리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럼 1차 컷오프에서 난 무조건 1등이다. 세상에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네. 최선을 다하려 하고요. 국민들께서 이기는 선택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시면 변수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단일화하는 과정이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 쓰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네.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의 흥행에 재를 뿌리는 것이고요. 경선에 들어올 기회가 다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있는 다른 주요 후보들도 그냥 밖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오늘도 우리가 미디어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네. 단계를 거치면서 가고 있잖아요. 발표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우리 당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밖에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 당으로 뛰어야 될 후보를 얘기하면서 부전승을 얘기한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덕수 총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네. 그분은 그런 길을 택할 분이 아니에요. 나오실 분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온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으로 들어오시겠죠.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근데 지금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이렇게 대선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 난 안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주위에서 이렇게 말을 잘못 전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네.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추론할 문제는 아닌데요. 네. 근데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님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분이 네. 살아온 저는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포함해서. 네. 정치인이 해온 어려운 시기,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선택의 시기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공적 마인드를 저버린 행동을 많이 해왔죠. 경기도에서 법카 같은 걸 써왔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과 진영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동원해왔어요. 그러면 저분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의 크기가 그리고 다수당이라는 의회 권력까지 갖게 되고 행정권을 갖게 되고 사법부까지도 사실상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 헌법재판소장까지 갖게 되고 소위 뭐 많이 말하는 퍼펙트 스톰 같은 거라고요. 그럼 그랬을 때 저분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가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뭐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상이 망한다. 내가 산다. 내가 죽는 길과 세상이 망하는 길이 있다. 그럼 저는 제가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공적 마인드. 그렇죠.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데 글쎄, 저분은 그냥 이걸 누르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공적 마인드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냥 아주 권력을 잡기 전의 문제라면 위험하지 않죠. 네. 그런데 권력을 잡았을 때 정말 위험해질 겁니다. 그걸 걱정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길 겁니다.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첫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후보님께서 계엄에 반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명분 있는 후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만 이 검사 출신인 거는 조금 약점이다. 이거는 어떻게 동의를 하세요? 검사 사칭범이 나오는 거잖아요. 선거 자체 검사 사칭범이 나온다는 선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네. 돌아가면 저는 검사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한 사건에서 강강약약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어떤 정치인의 그 직업을 보는 거는 그 사람이 중요한 정치적인 고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때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정치적 시기에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이미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저는 정치권에 오셨을 때도 국민 먼저 생각했고 네. 저는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가 불거지고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한 과정에서도 저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검사 프레임이라는 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면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상명하복,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까라면 깐다. 뭐 사냥개라 물라면 문다. 이런 거. 그런데 저는 우리 보수 정치에서 제일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 아닌가요?
계엄을 제가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여사 문제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그냥 주변에서 아이고 기분 맞출 때 저는 용기 있게 반대 목소리를 냈지 않았습니까? 네.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했죠? 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 아닌가요? 또 줄 세우기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지난 총선에서 제가 검사 공천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검사 공천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양분한 박근택 이런 분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대통령과 좀 갈등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가까운 뭐 검찰 출신 인사를 제가 공천하지 않았다라는 걸 한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줄 세우기를 했나요? 제 사람들을 꽂아 넣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저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이 다시 오면 저는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고 얘기했죠. 네. 왜 다른 사람보다 그게 더 울림이 큰지는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저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저는 그리고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검사를 하다가 바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 아니고 네.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어려운 시기에 결정을 했고 판도라의 네. 문을 여는 결정도 했습니다. 그럼 저는 국민들께서는 제 정치를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 이후 정치인 한동훈이 돼서도 이 판도라의 문을 여는 이 그 행적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 신뢰를 줄 것이다. 이미 그걸로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러면 조선 제일검이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민주당이 지어준 뭐 별명입니다. 아 민주당이 지어준 별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별명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별명을 유지한다. 아니면 난 다른 캐릭터로 가고 싶다.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뭔 또 이렇게 조선 제일검이겠습니까? 그런데 네.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좋은 정치인.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꼭 어디 뭔가 된 걸 기억받은 게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 정치인으로 기억되면 저는 족합니다. 좋은 정치는 이거다라고 한 문장으로만 말씀 주신다면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예. 먼저다. 그렇게만 그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 저는 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보님 제가 지금 후보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예.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게 약간 오해를 받는데 네. 좀 오래 가잖아요. 네. 인터뷰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나는 국민을 생각해서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줄 알고 이 정도로 지금 공적 마인드가 네.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이 나이 들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좀 그렇잖아요. 뭐 눈물이야 흘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공적 마인드 말씀하시고 국민 말씀하시고 해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과정에 눈이 이제 그런 약간 결기는 촉촉해지셔서. 뭐 눈이 촉촉해지는 거 이상의 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기왕 정치하려면 그렇게 정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인간 한동훈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아직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도 미리 안 보고 와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네. 거기서 제가 혹시 좀 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잠깐 시대정신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인 한동훈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과거로 보내고 미래를 만드는 시대교체? 시대교체입니다. 그 시대교체가 근데 구체성이 있어야죠. 결국 87 체제를 문을 닫는 겁니다. 네. 국민들께 더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산업혁명 이래로 산업혁명이 인간의 체력을 극복했다면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는 AX 혁명을 앞두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정말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요 몇 년 동안에 우리 몇백 년을 좌우할 승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정치가 이걸 방해하지 않고 정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시대정신에 맞게 리더의 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가 가져야 될 요건을 좀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제와 AI를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그냥 써주는 거 읽지 말고 네. 얼마든지 토론도 가능할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것의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네. 얼마든지 그 토론을 즐겁게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쉬는 동안에 유튜브 같은데 만에 나눠서 AI나 이런 코인이나 이런 부분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러고 싶었어요. 전문가랑 얘기하면서 제한 없이 몇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기본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네. 결국은 자기가 모르면 머리를 빌릴 수는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그렇다고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뜻을 돌다리 두드리되 그렇지만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현안 질문 드려가지고 조금 이제 무겁게 질문을 드렸는데 별로 무겁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와 그 이유. 아까 제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얘기했지만 백설이 선생의 봄날은 간다를 지금 듣고 싶네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생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정치하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얘기할 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뭐 제 취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찾으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나누다가 생각한 건데 그 봄날은 간다 한번 듣고 싶네요. 그리고 그 봄날은 간다. 잔인한 봄이었어요. 지금 1, 2, 3월 우리 몇 개월 동안 12월 이후에 잔인한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잔인한 봄날이 간다. 이 봄을 지나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1초가 이제 소중한 때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답변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무슨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